날짜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문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근데 먼저 이 가계 금융복지 조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통계청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줄여서 이제 가금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그 가계의 그 자산과 부채, 소득의 규모, 그리고 구성, 그리고 이제 분포를 제가 파악을 하고요. 예. 특히 그러면서 이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뭐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또 가장 정확한 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각종 사회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그 관련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봤더니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더라, 더 심화되고 네. 있더라. 이게 지금 확인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조사를 매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그 자산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이 결과를 산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하위 계층 간의 그 가계소득 불평등이 이제 더 커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2%였는데 네. 그 상위 20%는 소득 증가율이 무려 5.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네. 특히 고소득층은 그 소득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명목으로는 훨씬 더 이제 차이가 그러네요. 났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었을까 봤더니 이 근로소득에서 크게 늘지를 않았고요. 또 이제 정부의 지원금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5%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상위 20%는 보니까 이 근로소득도 7.5%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지원금도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제가 알아보니까 예. 이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에는 그 재난지원금이 주로 그 저소득층 대상으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작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많이 갔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뭐 자산이라든가 소득이 많은 계층에 오히려 이제 정부의 이전 소득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게 통계로 내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니계수를 한번 따져봤는데 예. 이 지니계수도 0.333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득 불평등을 저희가 볼 때 소득 5분위 비율이라는 것도 자주 봅니다. 예.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2020년에는 5.85배 차이였는데 지난해는 5.96배로 악화가 됐습니다. 이 정부가 최근에 그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이 격차가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흐름이 이제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산 격차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자산 격차는 이 통계에서 이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자산 상위 20% 가구와 그리고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 역대 최대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상위 20%의 그 자산 보니까 평균 16억 5,457만 원인데요. 예. 하위 20%의 자산은 보니까 2,584만 원입니다. 이 상위 20%랑 그리고 하위 20% 간의 차이는 무려 64배가 차이 나는데, 이 통계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였던 2012년에 62.4배로 가장 높았댔는데, 예. 이걸 이제 뭐 바로 이제 갱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 역시 그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이후부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보니까 자산 소득 상위 20%의 경우는 1년 전보다 이 자산 가격이 1억 한 3,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네.
이 자산이 는 거에 보니까 부동산이 1억 2,8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자산 격차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 20% 같은 경우는 보니까 98.6%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 20%는 보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0.1%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자산 격차가 아주 크게 난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 정도면은 정부가 소득 자산 불평등 문제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앞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든 그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그리고 자산 불평등 크게 축소가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더 벌어져 버렸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불평등을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 소득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결국 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보수 정부의 특징인데 보수 정부는 어떤 이전 소득을 바로 주기보다는 좀 일을 하도록 해서 지금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어떤 시기든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평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 불평등이 이제 확대가 되면 역시 이제 걱정되는 게 어떤 사회적 리스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한국은행이 또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금리가 상승을 해서 그 가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그 DSR이 1%포인트 상승을 하면 가계 소비는 평균 0.37% 감소한다. 이런 통계를 내놨거든요. 네네. 당연히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이제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통계가 내용을 보니까 그 소득이 적거나 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계층 같은 경우는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가구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면서 부채가 많은 가구의 경우는 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가 0.47%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평균이 0.37%니까 이거보다 0.1%포인트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역시 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 부담을 이길 수가 없고요. 특히 그러면서 이런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필수적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가 많으면서 집이 없는 분들, 네. 이 DSR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가 얼마나 적은지 봤더니 여기도 0.42% 줄어가지고 평균치보다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런 집이라는 자산이 없으면 이 고금리에다가 그리고 고부채가 생기게 되면 이 심리적 위축이 또 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또 급감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 사회적으로 소비 축소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 소비가 축소되면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또 생산이 줄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오게 되는 이런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의론적으로 우리가 좀 소득이 좀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상위 20%가 소득하고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인구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소비는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소득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20대 빚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거 가금복 조사를 보니까 이 가구당 평균 부채가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이군요. 작년 대비해서 4.1%가 늘었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무려 41%가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통계청이 찾아보니까 네. 이 갭 투자를 하는 20대들이 생각보다 있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가상 통화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늘린 청년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통계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를 한번 보니까 가구주 나이가 30살 미만인 청년 가구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 2020년에 18만 7천 가구였는데요. 네. 지난해는 21만 7천 가구.
3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예. 퍼센트로 보면 무려 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미만인 20대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집을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20대들의 빚 부담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20대 그 가구의 그 재무 건전성을 한번 보니까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135%였는데 올해는 지금 198%까지 상승했습니다. 예. 즉, 그 금융빚이 저축에 지금 2배나 돼 있는 그런 20대가 지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대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빚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이제 그 빚을 갚다가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또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빚 갚는다고 둘을 일구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산을 일구지 못하면 결국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요. 네. 또 통계청이 한번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716만 가구인데요. 전체 가구의 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구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1인 가구인데 예. 이 중에 1인 가구의 지금 절반이 미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혼 자금 부족 이게 지금 30.8%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가 14.4%인데 그러니까 지금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물어봤더니 네. 결혼은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47%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4%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1인 가구가 많고요. 또 실제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이제 소득이 없든가 그리고 모아놓은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선뜻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 정부가 청년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네, 이게 참 좀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에 관련돼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정부가 내년에 이제 그 지출을 좀 줄이겠다, 긴축 예산하겠다 이러면서 예. 그 24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걸 한동안 이제 정부가 24조 원이 어떤 종목이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16조 원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겠다 밝혔는데 네.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청년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의 그 목돈 마련을 지원하던 내일 채용 공제 예산 6,700억이 줄었고요. 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7,600억이 줄었고 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도 4,50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것도 줄었는데 사실 고용유지 지원금도 상당 부분이 이제 청년들과 관련이 있다 본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삭감되는 예산만 2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청년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만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금 또 예산을 또 지금 칼질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만큼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좀 지적이 있고요. 예. 현재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예산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지금 진통 중에 통과는 안 됐는데 빠르면 아마 이제 내일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면 정확하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그 감회관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